할머니, 엄마, 그리고 나. 네 번째 글. 안녕하세요. 29살 여자입니다. 댓글들 달아주신 거 보면서 혼자 껄껄대다 급 글 쓰게 되었어요. 앞에서도 언급했듯 주변 사람들이 저를 부르는 별명 혹은 애칭은 정해져 있어요. 고양이, 마님, 마녀, 대충 이 정도. 이 중에서 마님으로 불리게 된 일이 갑자기 떠올라서. 본인이 중학교 졸업을 하고 고등학교 1학년으로 입학했을 때 중학교 때 친했던 친구들과 무더기로 같은 학교에 진학하게 된 본인은 무척 신났더랍니다. 킥킥. 입학식 반배정 등이 끝나고 배정받은 교실에서 새로운 담임 선생님을 기다리며 앉아 있었어요. 교실 앞문을 열고 들어오신 젊은 남자 선생님. 평범한 듯 훈훈한 선생님이셨어요. 훈훈한 듯 하지만 눈빛이 매섭더라고요. 본인이 나이를 더 먹고 느끼게 된 건데 어떤 촉을 가진 사람끼리는 서로 알아본다는 사실. 젊은 남자 담임 선생님의 등장에 저를 비롯한 여성 동무들은 깨우깨우 환호를, 남성 동무들은 교실 바닥만 주시했다. 환영해줘. 간단히 자기소개를 끝내신 담임 선생님의 과목은 국사. 새로운 학교, 새로운 교복, 새로운 친구들. 본인의 중학교 동창들이 학급의 4분의 1이었음. 키키. 이래저래 적응하고 시간이 지나고 드디어 봄소풍 가는 날. 장소는 경기동에 있는 수목원과 근처에 있는 절, 사찰. 어린 동생들 육아에 지쳐있는 우리 엄마를 배려하여 소풍도시락은 쿨하게 패스. 오, 착하다. 전부 교복을 입고라는 지시가 있었기에 그냥 평소와 다름없이 교복 입고 가방도 안 메고 학교로 출발. 친절하게 본인의 도시락까지 챙겨준 친구의 팔짱을 꼭 낀 채 학교에서 대절한 관광버스에 올라탔어요. 한참을 달려서 도착한 수목원에서 이것저것 구경도 하고 친구들이랑 사진도 찍고 여기저기 빨빨대며 싸돌아댕기는데 반장이 뛰어와서 하는 말이 우리 반 점심은 수목원 말고 절에 가서 먹는데 애들 이동할 때 한꺼번에 같이 가자. 마침 배가 고팠던지라 친구들과 무리 속에 끼어 절로 이동. 조금 걸어가다 보니 절이 보이더라고요. 국사 담당이신 담임 선생님께 절의 역사를 대충 듣고 나서 친구들과 도시락을 먹으려는데 멀리서 뛰어오신 다른 반 선생님의 만류. 여학생들은 교복 입었으니까 절마당 말고 그 바깥쪽에서 먹이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그렇지. 본인의 학교는 여학생에게 바지 교복을 허용하지 않았어요. 전부 다 치마 교복만 입게 했었거든요. 그래. 아무리 나이가 어린 학생이라고 해도 젊은 처자들이 치마를 입고 때를 지어 절마당을 돌아다니면 수행을 하는 스님들에게 방해가 될 수도 있겠다는 게 그 선생님의 생각이었어요. 뭐 틀린 말도 아니고 절마당 바로 뒤쪽에는 여러 명이 편하게 앉아서 쉴 수 있는 공간도 있었기에 저를 비롯한 여학생들은 절마당 뒤쪽으로 도시락을 들고 이동했어요. 친구들과 도시락을 펴고 둘러앉으니 절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고 좋기도 했고요. 친구 어머님의 음식 솜씨에 감탄하며 이것저것 정신 놓고 주워 먹고 있을 때쯤 조용하던 사찰 건물 중 하나에서 웅성웅성 시끄럽게 떠드는 소리가 들렸어요. 우리 학교 애들인가? 라고 생각하고 그냥 무시하려는데 기와집 같은 곳의 문이 활짝 열리더니 승복을 입은 스님들이 우르르 뛰어나오시더라고요. 우리가 절에 갔던 시간은 스님들이 수행하며 명상하는 시간이라 했음. 그러므로 각별히 정숙해야 한다는 선생님의 지시를 엄청나게 1억 번쯤 들었던 것 같음. 멀지 않은 곳에서 내려다보니 어떤 스님 한 분을 다른 여러 스님들이 붙잡으려는 듯 보였어요. 웅성웅성 스님들이 실랑이를 벌이려는 찰나 팔다리를 붙잡혀 있던 스님이 점심을 먹던 우리 쪽으로 쏜살같이 뛰어오셨어요. 붙잡으려 하던 다른 스님들도 일제히 따라오셨고요. 헐 뭐야 하면서
먹던 나무젓가락을 내려놓고 헐레벌떡 뛰어오는 스님을 멍하니 쳐다만 봤어요. 저를 비롯한 다른 친구들도 멍하니 보고만 있는데 달려오신 스님이 우리들 앞에 서시며 마님 저를 알아보시겠어요? 라며 깊게 고개를 숙이며 합장을 하시더라고요. 마님? 마님? 사극에 나오는 그 마님? 하고 멍 때리고 있는데 그 스님이 앞으로 한 발짝 서시며 제 두 손을 덥석 잡더라고요. 헐. 뒤따라온 스님들은 그저 고개만 흔드시며 중얼중얼 불경을 외고 계셨어요. 마님, 난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하며 친구들을 둘러보니 친구들 역시 멘붕. 그때 어디선가 담임 선생님이 벼락같이 나타나서는 그 스님의 손을 낚아채셨어요. 스님 왜 이러세요? 학생한테 이러시면 안 돼요. 내려가서 저랑 얘기하세요. 하며 스님을 끌고 절 쪽으로 내려가려 하셨어요. 너 진짜 깜짝 놀랐겠다. 뭐지? 전생에 마님을 만난 건가? 그때서야 다른 스님들도 거들어 저를 향해 인사하시던 스님을 밑으로 모시고 내려가셨고요. 마님, 마님, 마님 눈이 누구 눈인지 모르시겠어요? 다른 분들 손에 이끌려 내려가시면서도 스님은 저를 향해 저렇게 말씀하셨고요. 이게 뭔 자다 봉창 두드리는 소리란 말인가. 정신 차리고 뒤를 돌아보니 친구들은 전부 다 저를 향해 시선 집중. 스님이 고기가 너무 드시고 싶어서 망령이 나셨나 보다라는 싸가지 없는 말을 날리고 저는 배표팔짱을 끼고 밑으로 내려가 버렸어요. 친구와 아무도 없는 곳에 쭈그리고 앉아서 아무 말 없이 한숨만 쉬고 있는데 저희를 부르는 친구들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반 친구들이 모여있는 곳에 가니 담임 선생님이 인솔하고 계셨고 저는 뒤통수가 따갑다 못해 뚫리는 기분을 느끼며 우리 속에 섞여 관광버스에 올라탔어요. 저에게 아무 말도 못 거는 친구들을 무시한 채 덜컹거리며 학교에 도착. 간단한 인사를 하고 해산하려는데 담임 선생님이 저희 반 여학생들만 교실에 모이라고 하셨어요. 아씨, 그냥 빨리 집에 가고 싶은데. 나오는 욕을 억지로 누르고 거실로 들어갔어요. 한두 명씩 터덜터덜 자리에 앉으니 담임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은 니네 오늘 절 뒤편에서 스님이랑 희야, 이 희야가 글쓴이에요. 앞으로도 계속 이름이 나올 겁니다. 희야랑 얘기한 거 소문내고 다니지 마라. 선생으로서, 어른으로서, 그리고 니들 보호자로서 얘기하는 거니까 내 말 잘 들어라. 희야한테 이것저것 물어보지도 마라. 만약에 이 일로 수근거리거나 하는 사람이 생기면 니들 전부 졸업할 때까지 죽지도 살지도 못할 줄 알아. 알겠어? 이 정도까지? 헐, 담임 선생님의 그런 단호한 모습 처음이야. 선생님의 기회에 질린 건지 친구들은 전부 다 알겠다고 대답을 했고 저만 잠깐 남으라는 선생님의 말에 친구들은 모두 교실 밖으로 나갔어요. 희야, 너 아까 그 스님 누군지 알아? 처음 보는 분인데요. 선생님은 한숨을 쉬신 후 말씀을 꺼내셨어요. 선생님의 어머님이 현재 신을 받은 무속인이라는 것. 선생님 또한 어릴 적부터 이것저것 눈에 들어오는 게 많았다는 것. 반배정이 끝나고 처음 교실에 들어와서 본인의 눈을 보고 흠칫 놀랐었다는 것 등등. 속세에서 신을 받고 무속인의 길을 걷다가 실력이 약해지거나 너무 강한 신의 길에 눌려 몸이 상하거나 혹은 신의 뜻을 어기려다 정신이 허물어진 사람들이 절로 찾아드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것. 아까 그 스님 또한 분명 무속인이었을 테고 뭔가를 확실히 봤을 테지만 일부러 캐내어 물어보지 않았다는 것. 일부러 물어보지 않았다는 선생님의 말씀에 감사. 역시 보통 쌤이 아니었어. 아주 빠르게 끝낸 선생님의 말씀에 전 그냥 할 말이 없더라고요. 희야, 네 눈 누구 눈 닮은 건지 물어봐도 되니? 멋쩍게 물어보시길래 엄마 눈 닮았어요.
엄마는 외할머니랑 똑같으시고요 라고 말씀드리니 그래 알았다 라고 어깨를 두드리셨어요. 나중에 우리 엄마한테 말씀드렸더니 엄마가 직접 절에 찾아가셨음. 그때 그 스님은 무건수행 중이시라 말씀은 못 나누셨다고. 후에 그 스님이 절에 들어가시기 전 어느 곳에서 신을 모셨다라는 소식을 들으신 엄마는 그냥 크게 고개만 끄덕이셨음. 그제야 싱긋 웃으시더니 우리 반에 잡기는 얼씬도 못하겠다라고 소근거리시고는 이제 집에 가보라고 하셨고요. 근데 스님 만나서 얘기 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궁금하다. 마님 눈이라는 게 무슨 말일까? 인사를 하고 뒤돌아 교실 문을 여는 순간 요망요망 열매를 따먹은 우리 반 여자 사람 친구들은 복도 쪽 창문 밑에 달라붙어 보이니를 기다리고 있었네요. 웃는 친구들의 얼굴을 보자 다리가 풀릴 듯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낄낄대며 손 붙잡고 학교 앞 분식집에 집합. 기다려준 친구들에게 떡볶이를 하사하겠노라고 큰 소리를 치곤 친구들과 둘러앉았어요. 니들 뭐 물어보려고 기다린 거 아니지? 라고 본인이 먼저 선수 쳐버렸고요. 물어보긴 뭘 물어봐. 우리도 눈치가 있는 여성들이죠. 라고 고맙게 대답해준 친구들. 떡볶이도 마시고 밥도 볶아 흡입하고 그냥 아무 일 없는 듯 조잘대며 떠들다가 문득 말없고 조용한 친구 한 명이 저에게 꺼낸 말은 저기 희야 많이 다 들었잖아. 그렇게 전 마님이 된 거죠 뭐. 절 배려해 주셨던 선생님, 궁금해도 참아준 친구들이 갑자기 너무너무 보고 싶네요. 헝. 오늘은 이만 뿅. 그러게요. 눈이 어땠길래. 근데 왠지 그냥 우리 같은 일반인이 봤을 땐 그냥 평범한 눈일 것 같아. 그냥 별거 아닌 일반 사람 눈인데 약간 뭔가 뭐 소위 말하는 영안이거나 끼가 있는 사람들끼리는 뭐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퍼벅하는 것이 튄 게 아니었을까 싶어요. 네, 할머니, 엄마 그리고 나 였습니다. 이거 다음 에피소드도 좀 읽어볼게요. 다음 에피소드 여기 보시면 이렇게 막 있어요. 많이 있어요. 이렇게. 더 있어요. 이거 막 10편이 넘더라고요. 재밌네요. 은은하게 흥미롭네. 자, 안녕하세요. 29살 여자입니다. 마님이라고 불러주시는 댓글들 보고 또 혼자 껄껄 웃다 글 씁니다. 역시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각자 다른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에 입학을 하면 처음 보는 친구들과 만나는 일이 생기게 되죠. 저 또한 그랬고요. 같은 중학교를 나온 친구들도 많았지만 처음 보는 친구들도 많았기에 서로 눈치 보고 파악하느라 학기 초는 항상 흥미진진했던 기억이 있어요. 전 운 좋게도 중학교 시절 베프, 가명 희주와 같은 학교 같은 반, 그리고 여중에서 진학한 은영이, 지방에서 중학교를 졸업한 세라, 저 희주, 은영, 세라 이렇게 4명이 똘똘 뭉쳐 고등학교 생활을 시작하게 됐어요. 물론 이 이름은 다 가명입니다. 아름다운 고등학교 생활을 꿈꿔왔지만 현실은 어김없이 시궁창. 1학년 입학과 동시에 전원 10시까지 야간 자율학습. 저희 학교는 아침 급식부터 시작했거든요. 왜 이렇게 빡세? 학교에 7시 20분까지 등교. 등교 후 급식실로 가서 아침 먹고 오전 수업, 점심 먹고 오후 수업, 또 급식실에 가서 저녁 먹고 자율학습. 지금 생각하면 그걸 어떻게 버텨냈는지 아니 아침 급식이 진짜 신기하다. 아침 급식을 하는 학교가 있구나. 자, 잠자는 시간 빼고 항상 붙어있던 친구들이라 더 각별하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원래부터 잘 알고 지내던 희주는 그냥 얼굴만 봐도 모든 게 다 보인달까?
포커페이스와는 정반대로 가는 인생이기에 일단 이 글에서는 잠시 킵. 그리고 은영이는 장래희망이 모델. 정말 모델이라는 말이 딱 어울려 떨어지도록 늘씬한 기럭지와 신이 내린 몸매를 소유한 여성이었어요. 경상도 출신인 세라는 초귀염 페이스의 조용조용한 여성. 아침부터 저녁까지 삼시세끼 같이 먹으며 붙어 다니다 보면 서로 프라이버시 따윈 없어지죠. 은영이는 모델이라는 꿈에 걸맞게 몸매 관리에 열심이었어요. 아침 2숟가락, 점심 3숟가락, 저녁 1숟가락. 이 정도의 식사로 하루를 버텨내던 독한 년. 진짜 독하다. 그리고 세라는 애교 넘치는 경상도 사투리를 컴플렉스로 여긴지라 거의 말이 없었네요. 세라. 교실에서 처음 희주랑 팔짱을 끼고 들어왔을 때 세라는 혼자 창가에 앉아 있었어요. 다른 친구들은 끼리끼리 모여서 떠들고 있는 와중에 세라는 창밖만 보고 있었네요. 희주랑 눈빛을 주고받고 세라에게 말을 걸었어요. 중학교 어디 나왔어? 세라는 깜짝 놀란 듯 우리를 한번 쳐다보곤 나 이쪽에서 졸업한 거 아닌데 라고 말했고요. 그냥 말없이 앉아있던 세라의 모습과는 달리 막상 입을 열고 나니 세라에게 느껴지는 건 이게 뭐지? 악인가? 악마의 악? 뭔가 나쁘다는 느낌. 두 장의 흐릿한 사진 속에 각기 다른 얼굴들, 악과 고통. 한참 좋을 17살에게서 느껴지기 힘든, 느껴서는 안 될 감정이 쏟아져 나와서 저도 모르게 몇 발짝 뒷걸음질 쳤던 것 같아요. 제가 뒤로 살짝 물러나자 희주가 다가가서 계속 말을 걸었어요. 계속 혼자만 앉아있을 거야? 저쪽에 혼자 있는 애, 은영이랑 짝 만들어서 우리 넷이 붙어있자. 희야 인연 싸가지는 나 혼자 감당이 안 돼서. 희주가 주접을 떨며 세라에게 말을 걸자 세라도 싱긋 웃었어요. 얼굴 전체가 아닌 입꼬리만 살짝 들려 올라가는 웃음. 뭔가 느꼈죠, 지금? 어쨌든 세라를 데리고 은영이도 포섭. 그날부터 우리 넷은 항상 붙어 다녔고요. 은영이는 항상 몸이 좋지 않고 헛것이 보이고 가위에 잘 눌린다는 얘기를 했었고요. 세라는 별다른 말 없이 집안 사정으로 혼자만 서울에 올라와 자취 중이라고 했고요. 은영이는 염주, 부적 등등 무속신앙을 맹신하셨던 어머니와 더불어 주말이면 용하다는 점집이란 점집은 모조리 휩쓸고 다니고 있었더군요. 남 앞에 서는 직업을 선택해야 잘 풀린다라는 어느 무속인의 말에 장래희망도 모델로 선택한 년. 나 어젯밤에도 가위 눌렸어 라고 아침에 등교하자마자 징징대던 은영이를 여러 번 본 후 잠이 부족하다며 책상 위에 널브러진 은영이를 가만히 살펴봤어요. 세라만 장래희망 모델인 게 아니라 은영이도 모델이 되고 싶은 아이구나. 고통, 잠시 생각하고 있을 때 세라가 들어와 은영이 옆에 앉았어요. 우리가 붙여놓은 강제짝. 세라가 은영이 옆에 앉는 순간 놀라울 정도로 증폭되는 고통, 거기에 악. 은영이는 아무 문제 없었어요. 문제는 항상 조용하고 말없던 세라한테 있었던 거고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운이란 건 감기보다 전염이 빠르다라는 할머니의 말씀이 생각났어요. 따뜻하고 좋은 기운을 가진 사람 옆에 있으면 같이 웃게 되고 음울하고 차가운 기를 가진 사람과 가까이 하면 자기도 모르게 오그라들게 된다던 말씀. 근데 그 정도 가지고 은영이가 가위에 눌리고 헛것을 보는 건 말도 안 될 텐데 라고 생각하던 중에 희주가 들어와 우리를 급식실로 내몰았어요. 일단 잡생각 떨치고 먹는 거에 집중.
점심시간이어서 점심 먹자고 같이 간 거였구나. 내몰았다고 하길래 무슨 말인가 했네요. 역시나 은영이는 먹는 둥 마는 둥, 우리는 그러거나 말거나 처먹처먹. 그렇게 밤 10시에 각자 인사하고 집에 갔는데 엄마가 동생들을 재우고 소파에 앉아 계시더라고요. 평소에 엄마와는 그런 종류의 대화를 잘 안 하는 편이었는데 일부러 그런 주제는 피하는 편이래요. 그날은 엄마 옆에 앉아서 친구들 얘기를 풀어놨어요. 말없이 가만히 듣고만 계시던 엄마는 그런 느낌 가진 애랑 왜 붙어 다녀? 라고 한마디. 엄마, 세라 자체가 악인 게 아니에요. 세라 스스로가 악한 거면 범죄자 포스라도 풍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본인과 모친이 가장 콩짝이 잘 맞을 때는 TV에 범죄자 몽타주가 공개될 때임. 우리 모녀는 합심하여 진범 고랄라 내기에 혈안이 되곤 했음. CSI 돈네. 평소 엄마 말씀에 토달지 않는 본인이지만 세라에게 느껴진 건 확신이 있었기에 엄마 말씀을 중간에 씹어먹고 열변을 토했어요. 엄마, 내일 애들이랑 같이 집에 올 테니까 밥 좀 해줘요. 차마 촉을 발휘해달란 말 따윈 못함. 엄마는 알겠다라고 짧게 대답하셨어요. 그리고 다음날 학교에 가자마자 희주, 은영, 세라를 불러 모아서 오늘 야자지 끼고 우리 집 가자라고 말했어요. 우리 엄마의 길을 잘 알고 있는 희주는 뒷걸음질을, 은영이와 세라는 올레를. 은영이는 되게 이 글쓴이 엄마를 왠지 좋아할 것 같은데. 어머니께서 무속인은 아니시지만 뭔가 신기 있는 분이니까 좋아할 것 같아. 철두철미한 우리 모친께서는 친히 담임선생님께 전화를 걸어 가끔은 학교 밖 교육도 중요한 것 같으니 딸 포함 4명은 오늘 야자 빼고 저희 집에 집합시키겠습니다 라고 선생님께 쿨한 통보를 날리셨고 대박인데? 오후 수업이 끝난 후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4명은 집으로 향했어요. 희주는 억지로 끌고 감. 엄마는 잔치라도 벌린 것 마냥 상다리가 휘어지게 음식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계셨고요. 철분도 씹어먹을 나이였기에 우리 넷은 음식 앞에 슬슬 정신줄을 놓기 시작했어요. 편하게들 먹어라 라고 한마디 하시고 우리 엄마는 뒤쪽으로 슬쩍 후퇴. 우리는 먹고 마시고 떠드느라 이성을 놓을 때쯤 엄마가 갑자기 우리 쪽으로 오시더니 은영이의 등짝을 후려치셨어요. 얘, 너 밥 그렇게 먹으니까 엉뚱한 게 친구라고 달라붙는 거다? 응? 엉뚱한 게 친구? 그럼 우리가 엉뚱하다는 건가? 본인들이 찔려하고 그래. 냈다 엄마의 얼굴을 보고 있는데 엄마가 한마디 더 하셨어요. 은영이 넌 엄한 데 가서 돈 쓰고 시간 날리지 말고 밥이나 많이 먹어라. 그게 답이야. 그리고 너, 세라는 젊은 애가 무슨 뒤끝이 그렇게 길어? 3년상 끝내고 탈상이라도 할 거냐? 엄마, 앞뒤 잘라먹지 말고 알아듣기 편하게 말씀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은영이가 멋쩍게 웃으며 엄마가 산처럼 쌓아두신 갈비찜으로 젓가락을 가져갈 때쯤 세라는 먹던 수저를 조용히 상위에 내려놨어요. 아줌마 저 아세요? 세라의 차가운 한마디. 그럼 넌 나 아냐? 그럼 네가 친구라고 붙어다니는 이것들 속을 다 안다고 생각해? 너만 힘들고 너만 죽을 것 같지? 주접 떨지 말고 밥이나 퍼먹어라. 여기서 먹는 밥은 피가 되고 살이 될 테니까. 우리 엄마의 화려한 욕실력은 자체 스킵했음. 세라는 끝내 다시 먹지 않았어요. 우리도 분위기가 가라앉아 먹는 둥 마는 둥 밥알만 새고 있는데 방으로 잠시 퇴장했던 엄마가 다시 등장. 빛의 속도로 밥상을 치워버리시곤 니들 일로와 앉아 명령. 거실 소파 및 카펫 위에서 석고대죄라도 하듯 우리는 둘러앉았어요. 이 글쓴이 어머님 성격이 진짜 세요.
은영이 너희 엄마 핸드폰 번호 여기다 적어라. 자세한 건 어른들끼리 얘기할 테니까. 궁금하면 나중에 엄마한테 직접 여쭤봐. 은영이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연락처를 적어드렸어요. 너한테 있는 건 그것밖에 없었지. 세라, 넌 나랑 둘이서 얘기할래? 아니면 애들 있는 데서 그냥 말해도 되냐? 엄마가 세라에게는 그나마 선택권을 주셨어요. 전 상관없어요. 세라가 힘없이 대답했고요. 먹을 수 없게 덜 익은 과일 앞에 붙이는 글자가 뭔 줄 아냐? 풋이라는 글자야. 풋사과라는 말 들어봤지? 그건 상품 가치가 없는 걸 말하는 거야. 먹을 거 없는 거렁뱅이들이나 그런 거 따먹지. 돈 있는 사람들이 그런 거 먹겠냐? 남녀 문제도 마찬가지다. 네가 한 게 사랑이라고 생각하냐? 풋사랑이라고 생각하냐? 일찍 죽은 네 동생한테 부모 사랑 다 뺏겼다고 생각했냐? 그래서 철모르는 풋사랑에 아직도 목매고 너 스스로 그렇게 살아? 그 풋사랑 지금 여기 없다. 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일찍 떠나는 게 왜 네 탓이라고 생각하냐? 그건 네 탓 아니야. 네 동생이 어떻게 죽었는지는 확실히 모르겠다. 네 풋사랑이 어떻게 떠난 건지도 지금은 안 보여. 근데 그거 네 탓 아니야. 지금 아줌마가 하는 말이 거짓말이면 나랑 내 딸은 벼락 맞을 거야. 내 말 어떻게 생각하냐? 엄마는 속사포처럼 말을 쏟아놓으셨어요. 질문이 몇 개야, 그죠? 악과 고통. 그건 세라가 스스로 만들어낸 기운이었겠죠. 세라 밑으로 어린 동생이 있었다고 해요. 동생은 고치기 힘든 병으로 오랜 시간 병원에서 고통받다 천사가 되었고요. 세라의 부모님은 동생 간호에 전념하신 나머지 세라에겐 많은 애정을 쏟아주지 못하셨다네요. 그렇게 소외감을 느끼며 지낼 때쯤 어린 나이였지만 의지할 만한 남자친구가 생겼었대요. 사랑받는 게 이런 거구나 하고 안정을 찾아갈 무렵 그 남자친구는 교통사고로 운명을 달리했고요. 계속 악재가. 버틸 수 없이 힘든 시간을 지내며 세라가 결정한 건 여기를 떠나자. 세라가 전에 살던 곳은 세라가 나고 자란 고향이랬어요. 힘든 기억만 남아있는 곳이라 생각하여 부모님을 설득, 홀로 서울에 진학한 거고요. 이런 얘기를 세라는 조용히 꺼내놨어요. 엄마와 저희 3명 또한 조용히 듣고만 있었고요. 아줌마, 그럼 전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라고 말을 마친 세라가 엄마에게 여쭤봤어요. 엄마는 단 1초도 생각 안 하시고. 어쩌긴 뭘 어째. 고등학생이라 다시 시골로 내려가는 건 전학 절차가 까다로울 테고. 또 그건 네가 아직 힘들 것 같으니까. 우리 집에 빈 방 많다. 너 당장 부동산에 전화해서 방 내놔라. 그리고 내일 당장 네 옷가지랑 책들 가지고 우리 집으로 들어와. 희야 동생들 있는 거 알지? 시끄러워서 너 혼자 방구석에 처박혀 질질 짤 시간도 없을 거다. 너 같은 애는 혼자 살면 안 돼. 내 딸년 눈 한번 자세히 쳐다봐라. 염라대왕이랑 맞절할 년이야. 저년 기센 것도 내가 해주는 밥 먹으면서 절에 된 거니까 너도 밥 먹여준다는 사람 있을 때 큰절 한번 넙죽하고 들어와. 애들 아빠도 좋은 사람이야. 걱정할 거 아무것도 없다. 어머니 박력이 엄청나신데? 엄마, 나도 가족의 일원인데 내 의견도 물어봐야 하는 거 아니었을까? 그렇게 세라는 우리 가족이 되었답니다. 엄마의 설명을 들은 아빠는 그날 밤에 아파차를 끌고 나와 함께 세라 자취방으로 직행. 파자마 입고 입 딱 벌리는 세라를 차에 싣고 책과 옷 등 간단한 짐을 강탈, 우리 집으로 강제 소환했어요. 엄마는 세라의 부모님과 통화, 일은 일사천리로 마무리. 주말에 같이 둘러앉아 밥을 먹을 때면 깨작거리며 먹는 세라에게 엄마는 등짝 스파이크를 선사하셨고
세라는 고통과는 점점 멀어지며 시도 때도 없이 웃어대는 미친년으로 업그레이드 했었더랬지요. 역시 기센 어머니의 등짝 스파이크는 더욱더 효능이 좋겠죠. 역시 만능 통치야 등짝 스파이크. 그리고 은영이는 엄마는 은영이의 어머님과도 친히 통화하셨어요. 저 희야 엄마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쓰잘데기 없이 단골네는 무당집이래요. 쫓아다니다가 따님 등에 걸기 옆에서 들어온 거 모르셨죠? 누런 종이에 빨간 물감으로 그림 그리면 그게 전부 부적인 줄 아셨어요? 따님은 모델이랑은 거리가 아주 머니까 몸매 관리 그만 시키셔도 됩니다. 그 정도 기럭지면 머슴 밥을 먹어야 쓰겄구먼. 쯧쯧. 그래서 물리 퇴마했죠. 물리 퇴악 했죠. 엉뚱한 부적 붙이고 배고프다 밤마다 노래를 하니 걸기가 안 붙고 배겨요? 돈 들이고 시간 들여 엉뚱한 데 쫓아다니지 말고 정 궁금한 게 있으시면 소보로빵 싸들고 우리 집으로 와요. 희주 엄마도 조만간 놀러 온댔으니까 애들 엄마끼리 같이 만나 얘기나 합시다. 엄마는 그렇게 우리 집을 아제트로 탈바꿈 시키셨어요. 아줌마들의 아제트로, 우리들의 아제트로. 그리고 은영이는 모델의 꿈을 접고 건강한 여고생으로 귀환. 희야, 나 밥 많이 먹고 난 뒤로는 헛것 안 보인다. 귀여운 년. 세라가 우리 집으로 들어온 후 우라빠는 이렇게 말씀하시며 좋아하셨어요. 드디어 집에 비율이 맞는구만. 아빠 플러스 남동생 둘로 남자 셋, 엄마 글쓴이, 세라 여자 셋이라서 그렇대요. 그렇게 친구처럼 가족처럼 우리 넷은 고등학교 시절을 보냈고 아직도 징그럽게 지겹도록 얼굴 맞대며 술잔을 기울이며 해피투게더. 인연들과 보낸 고딩 시절에 신기했던 일도 슬펐던 일도 많았지만 본인이 미치지 않고 엄마와 할머니 말에 개처럼 충성하며 살아낼 수 있는 건 항상 곁에 있어준 친구님들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인연들이 글 읽을지도 모르니까 후는 마무리한대요. 길어졌네요. 네, 그리고 악플 다는 분들 악플 다시지 말라고 하시면서 뿅! 네,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어머님은 이런 뭔가 신기가 있는 것이 뿐이지 무속 이런 분은 아니시거든요. 이전 이야기를 보면. 그래서 대충 파악은 할 수 있지만 치료는 물리로 한다. 자, 할머니, 엄마, 그리고 나. 6번째입니다. 저에게는 남자친구 이하 박군이라는 생명체가 있어요. 20살 때부터 사귄, 길게도 사귄, 징그럽게 싸우면서 사귄 그런 존재. 제 친구들이 지어준 돌쇠라는 별명이 이름보다 더 잘 어울리는 대한민국 30대 남성 박군. 지금은 어엿한 CEO지만 박군에게도 회사 직원이던 시절이 있었어요. 돌쇠? 잠깐, 이 글쓴이는 마님이라며. 돌쇠와 마님이잖아. 제가 대학 4학년이었을 때 박군은 이미 졸업을 해서 글쓴이보다 연상이래요. 취업을 했어요. 사무실에만 앉아있는 사무직이 아니었던지라 수습기간이 끝난 직후 회사 차량 지원. 그때만 해도 저랑 박군 둘 다 차가 없는 뚜벅이었거든요. 업무 시간에만 차량을 지원해주는 게 아닌 그냥 자차처럼 출퇴근 때나 주말에도 편하게 쓰시라던 전 박군네 사장님의 아량에 박군은 입이 귀에 걸린 채로 저희 학교 앞으로 차를 몰고 왔어요. 드라마에서처럼 멋있게
운전석 문을 반쯤 열고 비스듬히 기대서서 왔어? 하고 댄디하게 말하고 싶었겠지만 다시 한번 현실은 시궁창. 박구나, 네가 차에게 기대어 서 있으니까 내가 괜히 차한테 미안해지는구나 라는 말을 삼키며 박군을 얼른 차 안에 쑤셔 넣었어요. 회사 업무 차량이라서 똥차 상상했는데 꽤 괜찮네? 희야, 사장님이 드디어 나를 인정해 주시나 봐. 이런 쓸데기 없는 대화를 나누며 차가 생기면 꼭 가보고 싶었던 자동차 극장으로 직행. 아, 자동차 극장 그거죠? 자동차 타고 자동차를 탄 상태에서 앞에 설치된 스크린으로 영화 보는 극장. 학교 주변에는 자동차 극장이 없었으므로 서울 시내를 달리고 있는데 가끔씩 차가 방지턱을 지날 때처럼 덜컹덜컹. 스스로 베스트 드라이버를 자처하던 박군이었지만 아직은 미숙할 수도 있겠다 생각했어요. 방지턱 지나갈 때 브레이크 살짝 안 밟을 거야? 뭔 운전이 이딴 개매너야? 아, 그랬나? 미안. 잘 모실게. 헤헤. 넉살 좋게 웃는 박군에게 더 이상 짜증은 무리인지라 그냥 별말 없이 자동차 극장으로 향했어요. 티켓을 사고 먹을 것도 사고 라디오 주파수를 맞춰놓고 스크린을 주시. 이거 뭐지? 뭔가 어색한데? 라며 앞유리를 쳐다봤는데 차가 박군 쪽으로 심하게 기울어져 있었어요. 박군과 보민의 몸무게 차이는 30kg 넘게 차이남. 오빠 살 좀 빼야겠다. 키만 믿고 관리 안 하니까 차가 힘들어하잖아. 뭔 소리래? 차가 오빠 쪽으로 기울었잖아. 타이어 펑크 나는 거 아니야? 괜찮아, 난 돌쇠니까. 나는 주접을 쌍으로 떨어가며 일단 영화에 집중. 영화를 다 보고 집으로 가는 길에도 잊을만 하면 덜컹덜컹. 그날은 그냥 그렇게 집으로 돌아갔어요. 샤워를 하고 집에 도착한 박군이랑 짧게 통화하고 잠자리에 들었어요. 눈을 감자 꿈에 보이는 건 어떤 처음 보는 도로와 그 옆에 인도. 어떤 화가 난 남자가 절 죽일 듯이 쳐다보고 있었어요. 이어지는 말싸움, 몸싸움, 그리고 앞은 깜깜하고 온몸은 불에 댄 듯 뜨겁고 아프고 그러다 잠에서 깼어요. 새벽 3시쯤이었을까? 다시 잠을 청했는데 또 같은 장소, 같은 상황. 좀 전의 꿈과 달라진 게 있다면 좀 더 시야가 넓어진 것 같달까? 도로의 일부와 인도의 일부만 보였던 게 꿈이 반복될수록 점점 더 많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옆에 지나가던 자동차, 지나가며 수군대는 사람들까지 전부 보일 정도로요. 며칠을 같은 꿈을 반복하며 드디어 꿈에서 보인 건 흰색 자동차. 남자친구 회사차였어요. 잠에서 깬 후 정신을 가다듬고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오빠 일어났어? 그날은 일요일이었음. 박군이 꼬래? 나 운전 가르쳐준다고 했던 날. 좀만 기다려. 오빠 씻고 금방 갈게. 집 앞으로 픽업하러 온 박군의 차에 올라타서 차가 없는 공터로 향했어요. 제가 운전석으로, 박군은 조수석으로. 옆에서 쉴 새 없이 쪼갈대며 강한 리액션을 뿜어내고 있는 박군. 조용히 좀 해봐. 역시나 차는 또 운전석 쪽으로 기울어져 있었어요. 오빠, 타이어 공기압 같은 거 다 체크하고 타는 거지? 응, 이거 세워둔 지 좀 된 차라. 사장님이 키 주시기 전에 같이 카센터 가서 한번 싹 손봤지. 왜? 눈은 왜 달고 다녀? 정면 좀 쳐다봐. 차가 어느 쪽으로 기울었는지. 아. 박구는 잠시 입을 벌리고 앞유리만 쳐다보고 있었어요. 타이어에 문제가 있는 거겠지? 아니면 다른 문제라도? 라고 어색하게 말을 마치던 박군.
이때는 이미 박군과 꽤 오랜 시간 연애했기 때문에 박군도 나란 인간에 대해 대충은 알고 있었음. 하지만 지극히 현실적인 상남자 박군은 항상 그런 현상을 외면하려는 제스처를 취해왔었음. 그래, 타이어든 뭐든 문제가 있는 거면 손을 봐야지. 그리고 나 할 말 있어 라고 말을 시작하여 저는 며칠간 꿨던 꿈 이야기를 박군에게 털어놨어요. 묵묵히 듣고 있던 박군, 그리고 말을 마친 본인. 일전에 박군이 제 얘기를 무시하다 크게 다친 적이 있는지라 박군도 심각해지는 것 같았어요. 그냥 그렇게 별말 없이 앉아있다가 또다시 집으로 출발. 어김없이 덜컹덜컹. 집 앞 골목도 아니고 학교 앞도 아닌데 계속 덜컹덜컹. 오빠 방지턱 지나갈 때 브레이크 좀 밟으라니까. 차가 너무 흔들리잖아. 지금 방지턱 안 지났거든? 난 덜컹거리는 거 모르겠는데 너 왜 예민하게 구냐? 아니 박군도 느끼는데 무시를 한 게 아니라 박군은 아예 못 느끼고 있던 거네요. 이 글쓴이만 덜컹거린다고 하는 거였어. 그럼 차가 기울어져 있는 것도 글쓴이만의 느낌이겠네. 저는 박군도 같이 뭔가 느낀 줄 알았거든요. 꿈 얘기와 차 문제로 예민해져 있던 본인과 박군은 그날도 어김없이 파이팅. 그렇게 인사도 안 한 채 박군과 저는 각자 집으로 귀가. 며칠을 핸드폰만 쳐다보며 한숨 쉬며 이때도 꿈은 계속되었음. 자존심에 절대 먼저 전화하지 않겠다고 이를 갈며 지내던 며칠 후 박군한테 전화가 왔어요. 희야, 나 할 말 있는데 오늘 집 앞으로 갈까? 며칠 쌩까고 인사도 없이 본론부터 쏟아놓은 너란 남자. 나 오늘 바빠. 연락 와서 뛸 듯이 기쁘면서도 도도한 척하는 나란 여자. 꼭 네가 들어줘야 하는 말이야. 너한테밖에 이런 말 못해. 무슨 일이 생겼구나 하는 생각에 자존심은 곱게 접어두고 박군과 저녁 때 집 앞에서 만났어요. 그리고 박군이 털어놓는 얘기는 그 주 월요일부터 거래처 담당자들과 다이렉트로 업무를 분담하게 되어 거래처 사람들과 인사도 시켜줄 겸 하여 조수석에 과장님을 모시고 일을 하러 다녔대요.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인사도 하고 하루 종일 운전하느라 허리가 뻐근해질 때쯤 박군씨, 운전 너무 와일드하게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옆에 타셨던 과장님이 얘기하더래요. 박군은 상사를 옆에 태우고 운전한다는 중압감에 최대한 조심스럽게 운전했다고 해요. 방지턱 브레이크로 짜증내던 본인의 얼굴을 떠올리며 정말 조심스럽게요. 불편하셨어요? 최대한 주의한다고 했는데 죄송합니다. 부드럽게 몰게요. 라고 박군은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대요. 그리고 그 다음 날도 역시 과장님은 운전지적. 오전부터 시작된 운전지적에 짜증이 치밀어온 과장님은 박군에게 자리를 바꾸자고 하셨고 그렇게 박군은 조수석으로 쫓겨나 과장님이 운전하시는 옆자리를 지켰대요. 근데 이게 뭔가 분명 전방엔 흠없이 잘 닦여있는 아스팔트만 뻗어있는데 잠시 딴 생각할러 치면 덜컹 또 잊을만 하면 덜컹. 박군은 그때 느꼈대요. 차가 뭔가 밟고 지나가는 느낌이라는 걸. 그리고 정비소에 부탁드려 다시 살펴본 차임에도 어김없이 운전석 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차. 기울어져 있는 건 누가 봐도 맞았구나. 박군은 그때서야 본인의 말과 꿈을 떠올렸다고 하네요. 한심하게 바라보는 제 눈길을 외면하며 희야, 너 눈 좀 그렇게 뜨지 마. 눈알 튀어나올 것 같아. 제가 정색하며 입을 다물어버리자 금요일에 우리 회사 회식한대. 사장님이랑 부장님이 빈말 아니라 여자친구 꼭꼭 데려오랬어. 참치 먹으러 간대. 너 참치 좋아하잖아. 그날 데리러 올 테니까 기분 좀 풀어.
라고 덩치에 어울리지 않는 애교를 피워대는 박군에게 그냥 웃어 보이고 집으로 돌려보냈어요. 그리고 금요일. 집 앞으로 데리러 온 박군에 그 문제의 차에 올라타서 회식 장소로 이동. 사장님 이하 여러 직원들이 환호하며 반겨주시는 자리 틈에 끼어앉아 참치를 받아봤어요. 참치는 못 참죠. 참치는 못 참아. 대학 졸업반이라고 말씀을 들으신 건지 앞으로의 계획을 심각하게 물어보시던 사장님과 이사님의 물음에 성실히 대답하며 참치와 술과 직원들이 혼연일체가 되어갈 때 박군을 운전치라고 구박하던 과장님이 얼큰하게 취한 얼굴로 말을 시작했어요. 박군씨 다 좋은데 운전은 다시 배워야겠어. 젊은 혈기도 좋지만 운전 그렇게 하면 여자친구 도망갈걸? 그쵸, 여자친구분? 다른 직원분들은 왜? 운전할 때 어떻게 했는데? 라며 다들 웃으며 다음 얘기를 기다리는 분위기. 이미 취하신 과장님은 박군 씨가 운전할 때 옆에서 절대 잠 못 잘걸? 차가 얼마나 흔들거리는데 바퀴 밑에 짱돌이라도 받고 다니는 건지 뭔. 라고 뒷말을 이어가셨고 그 말이 끝나자마자 몇몇 직원들은 입을 다물어 버렸어요. 황급히 다른 얘기로 화제를 돌리시는 사장님, 그리고 술을 퍼부어 주시며 목소리를 높이던 이사님. 술이 확 깨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박군도 느꼈을까 하고 옆을 보니 그대는 이미 불타는 고구마. 분위기가 이상해졌네요, 갑자기. 그렇게 어영부영 회식 자리가 끝나고 고주망태가 되어버린 박군을 집에 던져주고 저도 귀가. 더욱 또렷해진 같은 꿈을 꾼 후 아침에 박군을 깨워 불러내 이것저것 물어봤어요. 위험한 차 타고 다니느니 차라리 사장님께 면담을 요청해서 대놓고 물어봐. 나 계속 꿈꾼단 말이야. 월요일에 출근해서 사장님 스케줄을 대충 파악한 다음에 여쭤보라고. 박군에게 딱 잘라서 말했어요. 근데 단순히 꿈 얘기라고 하면서 말하면 나 미친놈 되는 거 아니야? 오빠는 지금도 미친놈이야. 헛소리 한다고 잘리면 내가 얼른 취업해서 벌어먹일 테니까 걱정 마. 글쓴이도 어머님 닮아서 엄청 대범하죠. 그리고 월요일에 박군은 사장님께 잠시 시간을 내어주십사 요청했고 사장님은 승낙하셨어요. 사장실에 마주 앉아 박군은 차를 처음 탔을 때부터 여자친구의 꿈, 느낌, 과장님의 말씀 등 하나도 빼놓지 않고 전부 다 말씀을 드렸대요. 미친놈이라 비웃으실 사장님의 말씀을 기다리던 찰나 사장님이 박군을 똑바로 쳐다보더래요. 그 차 사고 났던 차야. 역시 그랬죠. 박군이 입사하기 전 그 차를 몰고 출장을 갔던 직원이 있었대요. 어느 인도 옆 도로를 지날 때쯤 갑자기 인도에서 젊은 여자가 뛰어들었다고 해요. 직원이 손을 떨며 차에서 내렸을 때 단순히 부딪힌 게 아니라 여자의 몸이 차 밑에 깔려 있었다고 해요. 정신줄을 억지로 챙겨 잡으며 경찰과 보험회사 등을 불러 수습을 하고 직원이 운전할 당시 규정속도, 앞차와의 간격, 주변 CCTV, 주변 사람들의 목격까지. 사람이 다친 건 너무나 큰일이지만 법률상 그 직원의 과실은 거의 없는 걸로 결론 지어졌대요. 그냥 올바르게 운전하고 있었던 건데 거기에 그냥 사람이 뛰어든 것일 뿐이니까. 안타깝지만. 사고 후에 경찰서에서 들은 얘기는 인도에서 크게 싸우던 그 여자와 어떤 남자. 그 남자가 여자를 차도 쪽으로 밀친 건지 아니면 여자가 홧김에 차도로 뛰어든 건지
그 남자는 경찰서에서 한마디 말도 못하고 있다는 얘기. 직원은 다친 여자분께 너무나 죄송한 마음에 병원으로 찾아갔지만 면회가 안 된다는 말뿐. 가족이라도 만나봐야겠다고 병원에도 경찰 쪽에도 울며 사정했지만 이상하게도 그 여자의 가족을 찾을 수도 가족이라고 나타나는 사람도 없다는 말뿐. 회사 일하다 사고가 난 거라 사장님도 편치 않은 마음에 여자분이 입원했던 병원으로 몇 번씩 찾아가도 항상 면회는 안 되고 보호자도 없다는 말만 듣고 돌아왔었다네요. 그리고 그 직원은 끝내 퇴사를 했고 그 차는 폐차시켜버리기엔 너무나 멀쩡했기에 그냥 회사 차고에 넣어두는 것으로 일단락 지어졌다고 하네요. 여자분이 잘 회복을 했는지 아니면 먼 곳으로 가신 건지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으셨대요. 그리고 다른 차 리스해줄 테니까 차키 반납하고 말 안 나오게 조심해달라는 당부만 하셨고요. 퇴근하고 집으로 찾아온 박군의 말을 듣고 전 막연히 여자분이 돌아가셨다고 생각했어요. 그런 거 같죠? 근데 왜 병원에서 돌아가셨으면 돌아가셨다고 말을 해주지 않았을까? 뭐 그때는 살아 계셨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그리고 운전석이 한쪽이 내려간 게 아니라 한쪽이 올라간 거였어. 그 여자분이 계속 차 밑에 깔려있기 때문에. 자, 20살이 지나고 나서 눈에 들어오는 것들 중 가장 마음이 안 좋았던 건 괴롭게 다치거나 죽을 위기에 처해졌던 그 상황을 끝없이 반복하는 영혼들이었으니까요. 수명을 다하여 돌아가시는 분들과 달리 어떤 특정 행동을 끝없이 반복하는 모습이란 꿈에서 제가 느꼈던 깜깜한 후의 고통은 어쩌면 그 여자분이 사고 당시에 느꼈던 거겠죠. 그리고 끊임없이 덜컹거리던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던 자동차도 마찬가지고요. 알면 충격받을 수도 있으니까 일부러 병원에서 숨겼다. 그것도 그럴 수 있겠네요. 게다가 딱히 가족 친구도 아니니까. 새 차를 들여온 후 사장님은 박군에게 사장이랑 1대1로 술 한잔 하자고 청하셨대요. 박군은 그 자리를 빌어 황당무계한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씀드렸고 사장님은 너무 일에만 치중하다 보니 딴 거엔 신경을 못 썼네. 내 불찰이야 라고 대답하셨대요. 그 후 기독교셨던 사장님은 교회 목사님을 사무실로 모셔서 기도 후 차고에도 같이 내려가 한참을 보내다가 목사님을 배웅해드렸다고 해요. 사장님 나름의 믿음으로 행동하신 거겠죠. 그리고 박군은 사장님의 노예로 또 본인의 노예로 거듭나 회사 생활을 열심히 하다가 사장님의 도움으로 지금의 회사를 차리게 되었고요. 어느 순간부턴가 제 번호는 어떻게 알아내신 건지 자꾸 저한테 꿈의 몽을 부탁하시는 사장님. 전 항상 그냥 교회 가서 기도하세요 라고만 말씀드리지만 지금까지 사장님께서 저에게 물어보셨던 것 중에 제 촉이 발동된 일은 아무것도 없었기에 그렇게 짧게만 대답했던 걸 어쩌면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거 뻔하지 박군이 흘린 거 아니야 이 번호. 일면식 없는 분이 돌아가셨다고 들었을 때 혹은 생각될 때 큰 정성이 아닌 그냥 잠깐 자기 전에 좋은 곳으로 가세요 라고 혼자 중얼거리듯 인사를 하는 것도 외롭게 돌아가셨을지도 모르는 어떤 분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는 생각이 듭니다. 남들 다 신기하다고 쳐다보는 내 눈 예쁘다고 말해주는 박군. 내 지랄맞은 성격 받아줘서 고마워. 사발면 사줘. 뿅. 아니,
사사 드립에 사발면 사전은 처음 보네. 박군 네이놈. 이 노예놈 감히 번호를 흘렸겠다. 사고 차량에 대한 얘기였네요. 네, 이 중고차 아니면 사고 차량에 대한 이야기, 그런 무서운 이야기 진짜 많아. 그쵸? 너무 안타깝다. 근데 이런 이야기는 무서운 것도 무서운 거지만 너무 안타까워요.